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도지사 오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한정 군수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지난 8월에 제주에 잠깐 오셨습니다. 군수님께서 차담 식사하고 차담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꼭 장성 아카데미를 와야 된다라는 강력한 권유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답드렸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서 무려 1151회째 맞는 이 귀한 시간에 초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함께 와주신 우리 장성군 의회 의장님과 또 전남도 의회 의원님들, 군의회 의원님들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드리고, 그리고 더 소중한 장성군민 한 분 한 분의 그 소중한 마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제게 주어진 시간이 90분 정도 되는데요. 90분을 어떻게 하면 졸리지 않게 재미있게 말씀드릴까 고심 중에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나갈까 합니다. 제가 오면서 장성과 제주 어떤 연관이 있을까, 연관 키워드가 뭘까 이렇게 좀 고민해 보고 있는데, 우선은 저하고 김한정 군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새로운 관계가 또 수립되는 건데, 제가 당대표 비서실장을 하는데 이낙연 당대표 비서실장을 하게 됐습니다. 21대 국회의원 당선되자마자 이낙연 의원님과 함께 이제 당대표 선거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실제 전당대회 준비 과정 이런 걸 함께 겪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후보 경선으로 나오면서 또 이제 수석 대변인으로 또 함께 일을 하게 되고 이러는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 군수님을 이제 만나게 됐죠. 전국을 뭐 다 같이 누볐습니다. 제주에서부터 저쪽 대구, 경북, 그리고 부산, 뭐 대전, 충청, 세종, 서울, 경기 뭐 다 제가 또 대부분 다 모시고 또 다니기 때문에 군수님과 거의 동선이 맞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 당시 도의회 의장님이셨고 의장협의회 회장님이셨는데 본인의 권위나 또 이런 것보다는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인물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강한 헌신과 진념으로 희생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다른 동료 국회의원들께 또 여의도에 있는 많은 분들께 마음과 마음으로 전달되고, 또 특히 이낙연 대표님께 또 그런 마음이 진하게 전달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저한테 뭔가 부탁을 하면 안 들으면 안 되는 사이가 된 거죠. 앞으로 장성군이 저한테 부탁하면 안 들으면 안 되는 사이가 됐다. 이 대목에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님이 도대체 어떤 가치를 가지고, 화두를 가지고 군정을 펼치고 계신가 또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최소한의 예의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군정 홈페이지를 쭉 봤습니다. 핵심 키워드가 딱 3가지가 있더라고요. 우리 공무원들 계시면 아실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청렴, 두 번째 키워드 신용, 세 번째 소통. 이 3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군정을 운영해 나가고 계시더라고요. 역시 군수님다운 그런 핵심 키워드를 선정하시고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일궈 나가고 계시구나 하는 걸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군정 홈페이지 군수님 인사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핵심 가치와 키워드가 앞으로 4년 동안 장성군을 변화시키고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장성과 제주와의 관계를 이제 새롭게 이어나가는데,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옛날에는 어떤 인연이 있었을까? 현재까지 공식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장성군과 제주도의, 옛날 제주도는 지금 2006년부터 특별자치도가 돼서 기초자치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이렇게 기초자치단체가 있었는데 2006년에 특별자치도 되면서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이 4개 기초자치단체와의 교류까지도 찾아봤는데 없어. 왜 장성군하고는 없을까? 그래서 제가 아니다 분명히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죠. 또 찾아봤습니다. 탐나 시대의 기록까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어? 진짜 있어요. 여기가 예전에 탐나 시대 당시에 탐나 시대는 2000년 전부터 올라갑니다. 무려 1000년 동안 나라를 유지했던 그런 역사가 탐나의 역사인데요. 그 당시에 비교하면 어떤 나라였을까? 마한이었습니다. 마한. 이 지역이 마한 지역이었죠. 마한과 탐나의 교류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바로 3세기부터 6세기까지. 그리고 백제와 탐나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탐나가 망할 때까지, 백제가 망할 때까지 가장 가까운 나라는 백제와 탐나였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장성과 인연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오영훈의 모습 박수 한번 쳐주셔야죠. 이렇듯 역사를 통해서 인연을 통해서 확인해 나가는 관계를 확인하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뭐 이런 3가지인데요. 탐나천년 해상왕국, 그리고 지금의 제주, 그리고 미래의 제주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탐나 이게 어떻게 생겼냐? 탐나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물론 이제 화산 폭발로 생겼다고 한라산이 만들어지고 또 기생 화산이 일어나고 이런 거는 뭐 여러분 다 과학적인 이야기 다 아는 얘기고요. 그런데 이 설문대 할망이라는 이 신화가 있습니다. 설문대 할머니가 제주의 여성의 상징인데 제주는 여성을 상당히 그 신적인 의미로 그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할망이라기보다는 제주 여성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표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건데 거인입니다. 거인. 한라산에서 이 성산일출봉을 빨래터로 삼아서 빨래를 했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설문대 할망이 제주도를 탄생시켰다는 제주도 탄생의 신화 그리고 오름의 탄생의 신화를 이 설문대 할머니가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섬 지역에는 신을 모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주도의 신은 1만 8천 신. 다른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아주 높은 수준이죠. 1만 8천 신들의 나라가 바로 탐나 나라였고 제주로 여전히 신들의 고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그만큼 이제 살기가 어려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신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연 환경이 만들어낸 1만 8천 신의 문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설문대 여성문화센터라고 저희 조청에서 만든 조직도 그런 이런 문화회관 같은 센터 이름이 설문대 여성문화센터입니다. 그다음에 돌문화공원 가보신 분 계십니까? 돌문화공원 제주시에 있는 돌문화공원이 있는데 돌을 소재로 한 공원인데 거기에 마지막 작품이 뭐냐면 설문대 전시관입니다. 설문대 전시관을 통해서 제주의 본원 본래의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서 마무리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개벽신화는 삼성열 여러분 다 아시죠? 고향부 우리 의장님도 이제 여기 고향부 제주고시입니다. 의장님도. 예. 근데 상당히 오래전에 나오셨겠죠? 언제쯤 나왔습니까? 몇백 년 전? 고려조. 예, 고려조 때면 이제 이미 뭐 600년 전에 이제 이쪽으로 오신 거죠. 저도 이주민입니다. 이주민. 제주도로 간지 저는 500년 좀 더 됐습니다. 개벽신화 삼성열이고 고향부의 삼성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병랑국에서 이제 바다로부터 이제 여인 3분이 이제 오시고 그 다음에 활을 쏘아서 1도 지역, 2도 지역, 3도 지역 이렇게 그 경계를 정하고 거기 마을을 만들고 이제 나라를
세워나가는 과정이 이제 신화에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또 많은 그 학자들이 이렇게 볼 때는 고구려 벽제 신라 당시에 이게 한반도에 있는 삼국,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이 동남아시아, 제주가 놓여 있는 이 지리적 환경이라는 게 해상 중개 무역을 하지 않으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세력이 만들어낸 나라가 이제 탐나국이다. 그게 고향부로 이제 했을 것이다. 발전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죠. 뭐 고씨는 뭐 고구려 고씨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산리 유적인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미 마한 시대 이전부터 제주에 사람이 살고 있었던 이야기, 또 교류의 흔적이 나와 있고요. 저도 서귀포시 남원읍 출신인데, 남원읍 태흥리에 이런 유적들이 마한 시대의 유적과 이 비슷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한 당시 이 장성 일대 지역과 제주와의 교류가 상당히 밀접하게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탐모라국이라고 탐나, 주호라는 표현으로 중국의 서기에, 그리고 삼국사기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공 외교를 펼쳤던 것이 나타나죠. 당나라의 조공 외교를, 황룡사층 석탑에는 네 번째 나라로 이름을 당당히 올리기도 합니다. 대단한 거죠. 근데 어떻게 해서 제주도에서는 불을 창출했을까? 그 조그만 섬나라인 제주도에서, 저긴 논도 없습니다. 그냥 다 밭이에요. 그 다음에 전복 따고 미역 따고 수렵생활 아니에요? 수렵생활. 이걸 가지고 뭔 돈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당시 한반도와 중국 대륙, 동남아시아, 일본, 여기를 잇는 해상 중개 무역을 통해서 부를 창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부를 창출해서 나라를 운영했던 거죠. 근데 땅이 작으니까, 그리고 제한되니까, 그냥 지금 현재 근대 국가의 영토 개념으로는 이건 설명이 안 됩니다. 바다 전체가 자기의 영토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이 중국, 한반도, 이 일본, 동남아시아의 이 해역과 인접한 영토가 다 탐나의 영토가 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쌀이 안 나잖아요. 그럼 쌀을 어디 가서 가져옵니까? 강진 일대를 탐진이라고 합니다. 탐진. 탐나 사람들의 진을 쳤다 해서 탐진. 그래서 그게 강진이에요. 거기 벼농사를 거기서 지어서 오게 되는 거죠. 아마 이쪽에서는 뭐 예를 들어 철제와 관련된 생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 않을까, 이게 추론을 해보는데 조금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해상 왕국이었던 거예요, 탐나가. 그래서 예전에는 선박 건조술도 대단히 좋았고, 거북선이 있지 않습니까? 거북선이 판옥선이에요. 거북선의 모태가 어디냐면 탐나인들이 만들었던 판옥선입니다. 그게 거북선을 만들게 해요. 그 다음에 이 항해술이 워낙에 좋아. 항해술은 별자리를 기본으로 항해술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는 북두칠성과 관련된 이 별의 도시와 관련된 또 이야기, 전설들이 많이 있고 실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주시에 가 보시면 칠성통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칠성통. 거기에는 지금 많은 상점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아주 오래된 원도심이죠. 탐나 시대 때부터 있었던 원도심입니다. 칠성통. 칠성, 7개의 별자리를 얘기합니다. 7개의 별자리를 기본으로 삼성열을 북극성으로 보고, 그 다음에 원도심 일대를 7개의 별자리인 북두칠성을 기본으로 해서 도시를 설계했던 것이 탐나였습니다. 그만큼 항해술과 별자리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탐나는 상당히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지역이죠. 그러니까 좀 DNA가 다른 겁니다. 그냥 바닷사람, 어떤 학자는, 송성대라는 학자는 해민이라고 합니다. 제주도 사람들, 해민, 바다사람. 바다를 구분해서 이야기해서는
도대체 얘기 안 되는 거죠. 예, 장성 입장에서는 바다가 없기 때문에 이 바다 이야기가 상당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바다와 교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제주와 장성의 교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제주는. 왜 힘들었냐면 원래 이제 먹을 게 많지 않잖아요. 탐나 시대까지는 이제 해상 왕국으로 교역을 중심으로 부를 창출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이제 원 지배 이후에 바뀌게 됩니다. 원이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서 탐나 지역을 전략적 거점 지역으로 선정을 합니다. 고려는 간접 지배인데 제주도는 직접 지배를 합니다. 100년 동안 직접 통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군마를 생산하는, 그러니까 전쟁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마를 생산하는 생산 전진 기지로 만든 전략적 지역으로 선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제주도 사람들을 이 군수품이죠. 어떻게 보면 말 자체가 군수품을 만드는데 다 투입해 버리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를 중심으로 생활했던 이 제주의 DNA가 군마를 생산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소도 키워야 되고, 이런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축 문화가, 몽고의 목축 문화가 급격하게 제주로 이식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조선 시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조선 시대도 여러분 대장금 보면 이제 그 누구죠? 누구더라? 거기 이제 그 군 목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몽고 시대 때부터 원지배 때부터 나온 거예요. 그다음 조선 시대는 어떻게 했냐면 조선 시대는 탐나에 대한 기록을 싸그리 다 없애버렸습니다. 지금도 기록을 찾기 어려운 게 그 문제입니다. 지금 관덕정이라는 곳에 이제 그 조선 시대 목관화지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파면 이게 시기별로 있는 거잖아요. 제일 위에 드러나 있는 유적은 조선시대 유적이 있는 거, 그 밑에 유적은 고려시대 유적이 있는 거고, 그 밑에 유적은 탐나시대 유적이 있는 건데 이거를 파다가 중단했어요. 고려시대 끝. 더 이상 파지 말자. 덮자. 아직 이걸 진행할 수 있는 준비 여건이 안 됐다. 이렇게 해서 그냥 조선시대 목관화지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탐나는 왜 탐나의 기록을 조선이 그렇게 지우려고 했을까? 조선 왕조 체제, 왕권 중심의 체제를 수립하기 위해서 저는 그랬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 제주도 사람들이 자꾸 이게 어렵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공물을 많이 바치게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진상을 많이 요구를 하죠. 진상이라는 건 뭐냐면 예전에부터 제주 감귤이 있었거든요. 감귤, 그 다음에 전복, 이거를 다 왕조 한양으로 보내야 되는 겁니다. 임금님께 진상한다는 거잖아요. 제주도 말 중에 가장 나쁜 말이 어떤 말이냐면, 내가 친구한테 야 조고반이 진상 떨라이, 이게 이 왕한테 보내는 이 물건을 하는 행위, 가장 나쁜 표현으로 진상 떤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려웠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도망가 버려요. 이 계속해서 이거 예를 들어서 밀감이 꽃이 피잖아요. 밀감 나무에 꽃이 피면 이 꽃의 개수를 세요. 관리가 세는데, 근데 그게 바람에 떨어질 수도 있고 열매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상품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진상품목에 다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고스란히 진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맞추냐고, 못 맞추는 거지. 근데 그 관리 입장에서는 본인도 좀 챙겨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본인 챙길 거 하고 보내야 될 거 하고 이게 계산이 안 나오잖아. 그럼 도망을 막 가버립니다.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면 출육 금지령. 육지가 육지입니다. 한반도가 육지 아닙니까? 육지로 나가는 걸 금지시켜 버려요. 무려 200년 이상.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들은 논도 없고 밭밖에 없고 바다밖에 없는데 나가지 못하는, 해민인데 원래
바다 사람과 같은 이 DNA를 갖고 있는데 못 나가게 해버린 거예요. 200년 동안. 조선시대 가장 힘든 거예요. 수탈만 당하고. 그래서 방성출이 난 이재수에 난 온갖 밀란은 제주도에서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사람들이 어때요? 육지 사람 보면 육지 것들이란 말이 그때부터 나오는 겁니다. 육지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이 갖게. 근데 이게 더 나아가면 언제 4.3 때. 그때는 서북청년단이라든가 여기 위에서 내려와서 이게 우리를 이렇게 거의 죽였잖아요. 뭐 3만 명 가까이 이제 돌아가셨던. 뭐 이런 상황을 겪다 보니까 제주도 사람들 입장에서는 육지 것들이라는 표현으로 거부하고 밀쳐내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걸 다 극복해 오는 과정이죠. 4.3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수탈과 탄압의 역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 좋았던 게 하나 있어요. 좋았던 게 뭐냐면 일본이 이제 그 태평양 전쟁을 준비하면서 이 공업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 공장이 세워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노동자가 부족해요. 일본에서. 그래서 한국에 있는 농민들을 데리고 가서 노동자로 취업을 시키는 과정들을 펼치게 됩니다. 그게 그래서 제주도에서 1923년에 제주와 오사카를 연결하는 정기 여객선이 개통돼요. 제주도 사람들은 드디어 바다로 나가는 길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갑니다. 이 바다 길을 이용해서 제주도 사람들이 절반 가까이가 일본에 갔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많이 가요. 그리고 그건 일본의 정책이었고, 왜냐하면 당시 일본의 입장에서는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 충청권까지는 여기는 이제 논농사가 잘 됐잖아요. 쌀을 재배할 수 있는 지역의 노동력은 빼지 않고 제주와 그다음에 경북, 대구 경북 지역 이 논이 많지 않은, 즉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 곳에 노동자를 다 오사카로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사카에 가보시면 교민들이 절반이 가장 많은 데가 대구 경북하고 제주입니다. 그 당시에 역사적 배경이 있는 거죠. 근데 제주도 사람들이 거기 가서 돈도 벌고 그다음 공부도 하고 막 근대화 교육을 받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장로 이 길도 만들고 그다음에 초등학교도 세우고 그다음에 이 전봇대도 세우고 이 돈을 그때 갔던 분들이 다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일본을 가게 될 일이 있어서 동경에 갔는데 그분들이 계속 저희 고향 발전을 위해서 돈을 기부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만하십시오. 제가 제주에 대한 공헌자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모셔서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해서 식사를 대접했어요. 3대가 같이 와요. 3대가. 너무 고맙다고. 야, 이 제주도 사람들이 못 살 때는 맨날 후원금만 보내달라고 희사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젊은 도의사가 와서 밥을 사겠다네. 공헌자라는 이름으로 모시고 밥을 샀어요.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때 일본으로 가서 그 고생을 하고 또 우리 한국의 근대화 과정, 제주의 근대화 과정에 그 역할을 했던 분들이 지금 이제 돌아가실 때가 돼요. 그래서 그 고마움을 제가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메시지로 밥도 사고 이렇게 같이 사진도 찍고 하면서 의미를 되새겼는데 그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제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박수 한번 치시죠. 네. 물론 우리 장성에서도 외국으로 나가서 멀리 나가서 또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제주도에서는 해녀 항일 운동이라고 가장 큰 항일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조천 만세 운동, 그다음에 1918년이 3.1 만세 운동이잖아요. 그 전에 1917년에 이미 무호법정사 항일 운동이라고 해서 이 무기를 들고 운동한 최초의 사례가 됩니다. 그 일종의 싸움을 이제 건 거죠. 그런 무호법정사 항일 운동이 있었던 그런 유명한
역사가 제주에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4.3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한민국의 역사를 세월호 쓰고 있고 세계 역사에 아주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무려 14,600입니다. 행방불명까지 포함하면 15,000명. 이게 공식 집계된 것만. 공식 집계되지 않은 분까지 하게 되면 대략 3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당시 인구가 10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0%에서 30% 가까이. 그런데 이 4.3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 4.3 문제 해결에 물꼬를 터주신 분이 누구냐면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 문제만큼은 정부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명예를 회복시켜줘야 된다고 처음 말씀하신 분이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1999년 우리가 97년에 정권교체를 이루지 않습니까? 수평적 정권교체. 그래서 1999년에 이 법을 진상규명특별법을 제정을 합니다. 그게 1999년 12월 16일이에요. 제가 그때 이 4.3 특별법 제정 운동에 앞장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날짜와 시간까지도 너무나 저는 그 감동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억을 할 수밖에 없죠. 2000년부터 이제 진상조사 이루어지고 대통령이 제주도에 가서 사과하고 4.3 평화공원 만들고 할 수 있었던 게 김대중 대통령 때문에 가능했다. 근데 그때는 그냥 조사하고 사과하는 데까지만 했는데 근데 희생자의 입장에서는 유족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 정확하게 안 된 거잖아요. 보상도 안 해주고 그 다음에 그 군사재판을 받아서 수용인 기록이 있는데 무죄도 판결도 안 해주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다음에 계속 또 싸워왔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돼서 20대 때 이 보상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 군사재판 받았던 수용인들 무죄 판결을 해줘야 된다 주장하는 법안을 제출했는데 그때는 통과가 안 됐어요. 제 힘이 부족했어요. 문재인 정부 당시기도 했는데 근데 힘이 부족했어. 그런데 21대 다시 재선 의원이 돼서 다시 대표 발의를 하는데 그때는 저의 위치가 달라져 버려요. 여당 당대표 비서실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힘이 실리기 시작하더라고. 이낙연 대표가 관심을 갖기 시작하니까 이게 엄청나게 속도가 붙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고위당정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위당정청. 매주 일요일마다 6시에 당대표실에서든 한 번은 당대표실에서 고위당정청 회의를 하고 한 번은 국무총리 공간에서 합니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주요 여당과 정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예요. 근데 첫 번째 날은 10월 달에 한번 이제 올렸는데 회의에 고위당정청에 올렸는데 아니 이낙연 대표께서 그때 코로나 확진자하고 접촉했다고 집에서 자가격리할 때예요. 그러니까 그 고위당정청에 못 가잖아. 그래서 부결돼 버린 거예요. 저 입장에서는 아주 그냥 난리가 났죠. 바로 전화해서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내일 아침에 이 문제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화 드리고 아침에 만나서 딱 보고했더니 바로 다시 다음 당정청에 다시 고당에 다시 올려 딱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 논의의 급물살을 타가지고 무려 3번이나 4.3 특별법 관련 안건이 고위당정청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게 이 4.3 보상법, 그 다음에 이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는 이 근거 범주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낙연 대표 아니었으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달 10월 27일 날 첫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희생자분들한테 유족 그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이기 때문에 유족분들한테 돈을 드려야 되잖아요. 1인당 그때 법안을 만들 때 1,000만 원을 드리기로 9천만 원을 드리기로 약속을 해서 9천만 원을 드리는 행사를 했습니다. 하고 제가 미국에 있는 이낙연 대표님께 전화를 드렸죠. 대표님 덕분에 오늘 4.3 보상금 첫 지급하고 대표님께 신고합니다. 했더니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날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박수 한 번 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주도 사람한테만 혜택이 되는 게 아니고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이제 다 혜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여기 보면 이쪽 인근에 한평 양민학살이 있었죠. 많잖아요. 여기도 거창 이쪽도 경남으로 가면 이쪽도 있고, 그 다음에 여수 순천도 있고, 이쪽으로도 이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사건이 많은데 우리가 방향을 제시해 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기준에 맞춰서 앞으로 법률 개정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 똑같은 비슷한 사건인데 어느 사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고 어느 사건에서 보상을 안 해준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다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4.3 특별법 제정 운동을 하면서 잘했던 게 뭐냐면 화해와 상생이라는 건데 뭐 책임자 처벌 뭐 이런 얘기 우리가 잘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하기가 어려운 게 같이 살고 있어요. 저희도에서 우리 옆집에 저의 친구도 있고 그 할아버지끼리는 싸웠지만 손자들끼리 내 친구인데 이거 뭐 어떻게 해요? 그 당시 경찰이라는 이유로, 그 당시 군인이라는 이유로, 그 당시 서북청년단이라는 이유로 와서 이게 사고가 발생했는데 물론 그 진상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책임을 묻는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 고민스러웠죠. 그런데 저희 도민들은 유족들은 뭘 선택했냐면 화해하고 상생하자 이렇게 먼저 한 겁니다. 보상법이 제정되기도 전에. 그래서 지금은 매해 2차례씩 유족회하고 경우회, 경찰이 공동으로 행사를 합니다. 한 번은 4.3 위령공원에 가서 헌화 분향해서 예의를 갖추고 또 국립호국원이 또 새로 만들어졌는데 거기 가서 또 4.3 유족과 경우회 의원들이 분향하고 배려하고 이게 화해하고 상생하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아까 보상금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1인당 9천만 원씩. 그런데 이 보상금의 일부를 다시 유족회에다가 희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좋은 일에 써달라. 평화와 인권을 위한 일에 화해와 상생을 위한 일에 써달라고 기부 행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없었던 일이죠.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제주 도민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 4.3의 평화의 인권에 대한 가치 그리고 화해와 상생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과 그 과정은 저는 역사가 평가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세계사적으로도 대단히 큰 의미 있는 일이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것을 75년 만에 우리가 해결한 거거든요. 75년 동안 물론 50여 년 동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꺼내지도 못했던 이런 상황도 있었어요. 그런데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게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노무현 대통령이 오셔서 국가 사과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오셔서 4.3 평화공원에 3번씩이나 참석해서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밝히고 이런 과정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승리의 역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4.3을 승리의 역사라고 이제는 얘기합니다. 그냥 우리가 당하고 그냥 순환사로만 볼 게 아니라 우리 도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승리의 역사다라는 것을 잘 인지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불굴의 그 DNA,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어냈던 그리고 해상왕국을 만들어냈던 그 DNA가 제주인들에게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앞으로도 제주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의 제주를 말씀드릴게요. 제주 문화를 상징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해녀 문화가 있고요.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함께 보겠습니다. 물과 불이 빚은 제주의 자연은 세계 자연유산으로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니며 전 인류의 미래를 위해 보호가 필요하여 세계 자연유산 목록에 등재된다. 그야말로 제주는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자연유산의 보고다. 은하와 맞닿은
맞닿은 한라의 심장을 뚫고 해발 1950m 정상의 그 모습을 갖춘 산적 화구호 백록담. 신선들이 하얀 사슴을 타고 놀았다 하여 백록담이라 이름 지어졌다. 완만한 지형에 광활한 고산 초원 선작지wat이 펼쳐지는 한라산의 동쪽은 수백 개의 오름들이 너울대어 일렁입니다. 그리고 서남쪽 해발 1600여 미터 산 허리 아래로는 약 250여 미터의 수직 암벽이 형성되어 있는 영실 기암이 자리한다. 이 바위들은 500나한이라고 불렸으며 500장군이라고도 불리운다. 해안에서 곶자왈과 오름을 거쳐 한라산으로 이어지는 생태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검은 오름. 이곳은 현재 태극길과 용암길 탐방로가 있다. 숲이 우거지고 돌과 흙이 유난히 검은색으로 음산한 기운을 띠는 데서 그 이름이 유래된 검은 오름은 칡나무, 보순나무 군락을 비롯해 고사리 등 다양한 난, 온대식물이 함께 자생하는 독특한 식생의 곶자왈 생태계를 품고 있어 생태학적 가치도 높다. 왕관 모양의 봉우리들이 성벽처럼 보인다 하여 성산이라 이름 지어진 성산 일출봉은 사발 모양의 평평한 화구가 섬 전체에 걸쳐 있어 그 형태가 특이하다. 오랜 세월 모래와 자갈, 조개 껍질 등의 폐사로 인해 바다 아래로 사주가 형성되며 육지와 연결된 육계도가 된다. 특히 밤바다를 비추는 등의 모습과 닮아 등경돌이라 불리는 바위는 제주 탄생 신화의 주인공인 설문대 할망이 바느질할 때 등잔대로 사용했다는 재미난 이야기도 깃들어 있다. 이렇듯 성산 일출봉에는 돌기둥 하나하나도 경관적 가치를 지닌다. 그 유네스코라고 이제 세계에서 인정하는 생물권 보전 지역, 세계 자연유산, 그다음에 세계 지질공원, 세 가지 트리플 그라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주가 세계가 인정하는 그런 보물섬이 됐다는 의미고, 근데 이 됐다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난제는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훼손해서도 안 되고 건들 수도 없는 거고. 근데 보호하면 돈이 돼야 되는데 돈이 되게 하는 걸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될까? 훼손을 하지 않으면서 돈이 되게 하는 방법. 요즘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물권 보전 지역이 제주도 전체 지역에 대해서 걸쳐져 있고요. 세계 자연유산, 성산 일출봉, 한라산, 검은 오름, 용암 동굴계, 그리고 세계 지질공원이 아까 이게 주상절리 서귀포 해안가에 안덕에 있는 용머리 해안, 삼방산, 안덕, 한라산 등이 세계 지질공원으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고 두 차례에 걸쳐서 재인증이 있었고 조만간 다시 재인증이 있을 예정입니다. 어떻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를 좀 도입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태적 가치가 있는 그런 자연 환경을 가진 지역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마을 분들에게는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호를 해줘서 고맙다. 그게 후세에게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비용을 지불할 가치가 있다. 환경부에서 이제 시범적으로 진행했던 사업인데 이것을 전면적으로 도입을 제주에서부터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정책은 원인자 부담의 원칙인데요. 제주도가 지금 인구가 70만이 넘었습니다. 갑자기 많이 는 거예요. 지금 인구가 55만이었을 때 올해 특별자치도 출범할 때 2006년도거든요. 2006년도에 출범했는데 벌써 15만이 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건 상주 인구고 주민등록 기준 상의 인구고, 문제는 관광객, 한 달 살이 관광객, 1년 살이 하시는 분, 예? 요즘은 또 워케이션 하시는 분,
숫자가 통계가 다 안 잡힐 정도예요. 이미 80만이 넘어섰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하루 체류객이 90만 100만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근데 이분들이 버리는 쓰레기 오페스는 누가 비용을 내야 합니까? 지금은 제주도민이 내주고 있는 거예요.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오페스 우리가 비용을 내서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감당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인천에서 카페리가 있습니다. 인천에서 저녁에 카페리를 타고 제주로 옵니다. 제주항으로 아침 새벽에 내려요. 새벽에 내리는데 거기서 도시락을 하나 가지고 갑니다. 버스를 타고 성판하러 가서 올라가서 성상 백록담에서 도시락을 드시고 쓰레기는 가지고 내려오겠죠. 내리고 와서 어디로 내려오냐면 관음사 야영장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관음사 야영장에 있는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리고 다시 제주항으로 가서 배를 타고 올라갑니다. 하나도 안 쓰는 거잖아요. 그 전세버스 기사 이분 얼마를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돈을 하나도 안 쓴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버리면 쓰레기 처리해야죠. 그분들은 화장실 다녔을 거 아닙니까? 그 비용 우리가 다 내야죠.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원인자 부담 원칙을 좀 하자. 그래서 일정 정도 비용을 어떻게 청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그래서 환경보전분담금제 이거 가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에서도 시작하고 있고요. 또 다른 나라에서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을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기초자치단체 없애가지고 특별자치도 출범했는데 뭐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뭐 예상 규모 6조 3,900억에서 지금 한 16조, 한 3배 정도 더 늘었고요. 관광객 수도 지금 1,500만 명 시대가 돼버렸고 인구는 70만 명 시대가 됐고 외형적으로는 아주 뭐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가 없다 보니까 도지사한테 권한이 너무 세집니다. 도지사한테 권한이 세지는 건 좋은데 저 입장에서는 세지는 건 좋은데 모든 걸 제가 다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각 마을에 리장님들이 계신데 행정시장님을 만나려고 안 해요. 도지사한테 직접 전화해서 야 오지사 저 또 나이가 어리잖아요. 아 그거 안 만나줄 거야? 언제 갈까? 뭐 이런 겁니다 다. 다른 실국장 만나려고도 안 해요. 읍면농장 만나려고도 안 하고 오지사 난데 언제 가크라이? 뭐 이런 겁니다. 다 저한테 와요. 그리고 시위를 하잖아요. 무슨 뭐 개발하는 과정에서 반대도 있고 뭐 찬성도 있고 막 시위를 하는데 시위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도청 집무실 앞에요. 맨날 4년 내내. 그다음 저가 퇴근하면 이게 워낙에 갈등의 현장이 많으니까 퇴근할 때마다 현관 앞에서 피켓 시위합니다. 뭐 이거 해줘요. 막아줘요. 매일같이. 저 스트레스 받아요. 저 이런 제왕적 권력 저 내려놓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알아서 결정할 거 결정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주도에는 그 큰 갈등 사항이 있었는데 강정 해군기지 여러분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또 제2공항 문제 있어서 여러분 좀 이해하기 힘들죠. 아, 왜 공항 하겠다는데 반대하는 거지? 아까 그 쓰레기 문제 때문에, 주차 문제 때문에. 이제 좀 그만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주민이 15만 명이 왔는데 이분들이 서울의 도심에서 살다가 제주도에 와서 좀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제주도는 더 복잡해진 거야. 아, 본인이 좀 여유롭게 살려고 하는데 왜 당신들 그만 오면 안 돼?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 여론도 많아지는 거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갈등이 생기면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데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여론조사하면 여론조사는 들쑥날쑥하는. 근데 만약에 장성군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주민투표 했겠죠. 의회에서 주민투표 하라고 요구했겠죠. 주민투표해서 우리가 승복하자.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렇게 되면 매듭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초자치단체가 없으니까
주민 투표를 요건을 성립하는 투표율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전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를 하지 하고 얘기를 못 해. 그래서 강정해공기지 문제를 만약에 예전에 남대주군이 있었다면 아니면 서귀포 시가 있었다면 거기서 저는 투표해서 결정했어야 된다. 제공항 문제도 마찬가지다. 기초자치단체가 있었다면 그 단위 기초자치단체에서 투표하고 결정해야 된다. 맺고 끊고 가야 된다. 그 다음에 문제를 또 고민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몇 년째예요? 10년째. 계속 갈등이 이어지니까. 이거 참 힘들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는 있는 게 맞다. 그리고 주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저는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자 새마을회가 있는데 장성군 새마을회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전라남도 새마을회가 있는 거고 각 군별 시군별 새마을회 회장들이 모여서 저 도 새마을회 회장 선출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들은 행정시가 2군데밖에 없으니까 이게 또 투표하면 게임이 안 되잖아요. 무조건 제주시가 이기는데 인구가 여기는 50만이고 여기는 20만도 안 되는데 그러면 맨날 제주시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하냐면 제비뽑기로 합니다. 아 이번엔 제주시도 회장하고 다음엔 또 서귀포에서 회장하고 이러니까 뭐가 안 돼? 좋은 사람이 안 나타나요. 경쟁을 통해서 좋은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뭐 돌아가면서 하는데 뭐 볼 거 있나? 돌아가면서 하면 되지. 아 그거 뭐 돌아가면서 해. 이러니까 뭐예요? 기준과 원칙이 잘 정립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경쟁력은 떨어져요. 제가 보는 문제이신 건. 그리고 공무원분들의 경쟁력도 떨어집니다. 4개 시군이 있었을 때는 4개 시군 아니 저 우리 장성군에서도 공모사 하나 딸라고 얼마나 고민을 합니까? 머리가 쥐가 날 정도로 고민하고 공부하고 해서 공모사 막 하고 준비하고 할 거 아닙니까? 또 다른 시군하고 경쟁도 해야 되고 밀리지 않게 해서 쪽팔리지 않게 해서 엄청 열심히 해야 되거든. 기재부 가서 막 이게 예산 협의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시 공무원들은 그런 단위가 없어요. 응? 예산 편성권도 없고 인사권도 없는데 어떻게 가서 협의를 해? 협의할 단위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기획부서도 없어. 기획부서가 없으니까 자꾸 이 흐름을 계속 이어가면서 연구하고 새로운 걸 아이디어를 내고 이러는 단위가 도청 기획실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획할 수 있는 인재 잘 안 되더라. 제가 볼 때는. 물론 다르게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경쟁 체제가 돼야 4개 시군이 있을 때만도 못한 지금 시스템이 돼버리고 있는 게 아닌가. 또 우리는 특별자치도니까 권한이 많이 이양되잖아요. 특례도 많이 이양되고 4,660건이 특례를 우리가 이양받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부서하고 부처하고 가서 협의할 일이 더 줄어드는 거지. 그래서 서울 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저희도 공무원들은. 국회 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그게 기회의 창구였어. 예전에는. 당연히 가서 이거 내가 예산을 좀 더 따오거나 좋은 아이디어를 잘 해서 뭔가 되면 인사고과에도 반영이 되고 내 승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엄청 열심히 일했는데 요즘은 그게 잘 안 돼. 저 파견 가면 안 돼요. 가기 싫은데 저 집안 사정이 안 되는데. 뭐 이러고 있어요 지금. 경쟁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번에 도민체제는 했는데 도민체제는 1년에 한 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민체제는 얼마나 빡셉니까? 시군별로 뭐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야 이번에 꼴등하면 안 되는데 이번에 그래도 거꾸로 3등은 해야 되는데 아니면 앞으로 3등은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거야. 공무원들이 엄청 긴장할 거 아닙니까? 군청 공무원들 긴장하고 뭐 의회 의원들 뭐 밥 사준다 뭐 격려하고 또 운동 연습하는 데 가서 격려하고 막 응원하고 왜 이렇게 해야 돼? 저희서 도민체제는 뭐 관심이 없죠. 왜?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이. 이 게임이 룰에 이게 누군가가 딱 들어가서 몇 사람이 서로 경쟁하고 붙어야 되는데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행정시끼리 뭐가 게임이 됩니까? 두 분 다 내가 임명한 시장님이시고 경쟁하라고 어떻게 경쟁해요? 여기는 50만을 대표하는 공익자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력해지더라. 무력감이 느껴지더라. 그래서 저는 새롭게 기초자치단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구가 70만 명인데 저는 적어도 10만 명에 하나 정도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7개? 적어도 5개는 좀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뭔가 만들자고 하는 거 변화를 두려워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이 코드를 맞추기 상당히 쉽지 않은데 과감해야 된다. 변화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게 맞는 길이라면 이게 민주주의 강화를 하는 길이 맞다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 저희도에서 이런 논쟁이 많이 격화될 텐데 밖에서 응원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려운 과정들이 있는데 원래 제가 취임해서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만들었고 연구 용역도 하고 토론회도 막 하고 할 텐데 내후년에 2024년에 주민투표를 하고 그러면 이게 도입하자 이렇게 결정이 되고 그 다음 지방선거에서 시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일단 그런 로드맵을 제가 제시를 했고 동의를 받으면 그렇게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아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 GRDP로 지역 내 총생산 규모 보니까 1차 산업 6%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장성군이 저희가 10%가 되고 10.9% 농사를 아직도 많이 짓고 있는 저희 자산은 1위고요 농가 소득 2위 근데 부채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 아무래도 이제 시설하우스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요. 관광은 1,500만 명 코로나 이전에 1,500만까지 돌파를 했는데 올해도 1,500만 명 거의 가까이 올 것 같습니다. 지금 1,400만 명 돌파를 했고요. 1,500만 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관광객은 오지 못하고 있는데 동남아시아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이쪽에서 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직항편도 그쪽으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일주일에 5번 이상 직항편이 생기고요. 대만, 그다음에 오사카, 그다음 홍콩 뭐 이렇게 직항편이 생기면서 동남아인들이 많이 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산업과 또 관광이 이제 버텨주고 있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 제주는 또 어떤 방향으로 제가 끌고 가려고 하는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셔야 되는데 이게 보셨죠? 이게 그 뉴스 보신 적 있죠? 하늘 나는 비행기 UAM 뭐 어버너의 모빌리티라고 이제 UAM이라고 표현하고 그냥 비행기 택시입니다. 비행기 택시 이거를 저희도 제일 먼저 띄워보려고요. 아시아 최초로 이런 담대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가 이게 재미있는데요. 그 도지사 선거하는데 한 번 제가 위험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5월 중순에 갑자기 김포공항을 없애고 거기다가 주택 단지를 개발하겠다고 우리 당의 서울시장 후보 송영길 후보께서 발표를 한 거예요. 난리가 난 겁니다. 뭐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그냥 매일 저희도 와가지고 막 항의하고 김포공항 가서 기자회견하고 뭐 김포공항 이전 말이 되느냐 없애는 게 말이 되느냐 저 민주당은 김포공항 없애려고 한다. 오영훈이 니는 뭐 하는 거냐 막 이렇게 막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지지율이 이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포공항 옮기면 안 된다. 왜냐하면 저희도 사람들은 이 김포공항을 통해서 서울 문나들이를 했잖아요. 그 추억이 다 있잖아요. 이게 상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인천 가서 탄다? 이게 말이 잘 안 되고 가급적이면 비행기를 타지 말라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작년 11월 달에 국토교통부가 이 UAM 사업을 국가 시책 사업으로 결정을 이미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UAM을 공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도민들에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김포공항 이전해서는 안 된다라는 논거를 제시해야 김포공항 이전의 정치적 주장이 잘못됐구나 이걸 인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딱 국토교통부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결정한 사업을 딱 확인하고 그걸 공개하면서 김포공항 이전 안 된다. 여기는 UAM 사업이 이미 결정하기로 결정이 되었고 도심항공교통 사업에 우리가 몇 년에 걸쳐서 얼마를 투자하기로 다 돼 있다. 이거 안 될 수 없는 거다. 이미 컨소시엄이 구성되어 있다. 컨소시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한국공항공사 그리고 SK텔레콤 그리고 하나시스템 여기가 컨소시엄이 구성해서 한국형 UAM 사업을 이미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설명했던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 선거 전이에요. 선거가 끝났지 않습니까? 이겼어. 그런데 상황이 바뀌기 시작해요. 어떻게 바뀌냐면 도심항공교통이라는 말 그대로 서울을 중심으로 고민을 했던 겁니다. 도심항공교통. 그럼 하늘 나는 비행기니까 문제는 이 항공 공역이 제대로 확보가 돼야 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대통령실이 이전했어요. 용산으로. 그러면 당초 비행 노선이 UAM 비행 노선이 김포공항, 서울역, 잠실 이렇게 돼야 되는. 그래야 이제 도심항공교통이 완성이 되는 건데 용산으로 이전을 하니까 여기 못 쓰게 된 거예요. 항공 권역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시점에 한국공항공사 사장께 제주가 정답이다. 서울에서 하기가 안 된다. 어느 하시월에 이 공역 문제 풀기가 어렵다. 제주가 공역의 문제에서는 안전하다. 군사시설 없다. 저희도 서울은 반은 군사시설이 있는데 저희도 군사시설 없다. 해안선이 다 보장돼 있다. 이미 1,500만 명의 관광객이 가고 있다. 제주에서 하자 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걸 8월 달에 가지고 와서 9월 달에 MOU를 체결해 버렸죠. 그럼 발표해 버렸죠. 뭐. 다른 시도에서 난리가 나죠. 할 수 없다. 제주도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다. 이게 가져온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개발되어 있는 기체가 미국 조비사의 기체인데 아마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그 기체를 우리가 갖고 오는 걸 계획을 하고 있는데 비행 거리가 250km입니다. 현재 현행 확인된 UAM 비행 거리가 250km. 그런데 장성과 제주국제공항과의 거리는 얼마? 250km. 박수 쳐줘야 돼요. 이렇게 희한하게 맞아떨어질 수가 있나? 내가 알고 있는 비행거리 250km하고 장성하고 국제공항까지 제주공항까지 거리가 딱 250km예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지금은 전기를 추진 동력으로 전기 배터리를 동력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수소로 더 전환이 되게 되면 더 큰 동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속도를 낼 수 있고 더 멀리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장성에서 제주에 오고 싶으면 또 제주에서 장성을 오고 싶으면 UAM을 타고 오는 시대가 곧 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계산해 봤는데 1인당 탑승료가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기획을 하고 지금은 관광 상품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응급의료 이쪽에서도 좀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50km, 70km까지는 보통 10분이 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30분이면 이제 장성까지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UAM의 그 아까 이게 내리고 뜨고 내리고 수직 이착륙이잖아요. 이게 버티포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버티포트를 지금 어디다가 더 설치할 것인지 지금 하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제주공항하고 제주항, 그 다음에 지금 우도, 추자, 그리고 이쪽 서귀포, 대정, 마라도, 가파도 이런 월드컵 경기장 이런 일대를 구상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와이에서 헬리콥터 관광을 하는데 거기는 1,000만 명이 옵니다. 그래서 1,000만 명 중에 1년에 1,000만 명, 우리는 1,500만 명이 오는데 보통 거기서 그 중에서 7%가 헬리콥터 관광을 이용합니다.
그걸 우리에 적용을 해보면 충분히 수익성이 나온다는 판단을 우리 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하늘 날아서 출근할 건데 2025년에 오사카 박람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시아에서 어디서 제일 먼저 띄울 거냐 UAM을 지금 경쟁이 지금 붙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사카가 먼저일까 제주가 먼저일까 이렇게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적인 경쟁이 될 때는 제주가 먼저 뛸 수 있도록 장성군에서 적극적인 협력과 응원을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제주도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제일 높은 곳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물론 전라남도에서도 이제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태양광, 풍력이 이제 발전 비율이 18.3%입니다. 제주도는 전국 평균의 3배가 있는 거죠. 근데 많이 만들어놨는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은 출력 제어, 전기가 남아돌 때는 이거를 제어해야 됩니다. 계속 전기를 생산한다고 이거를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도 앞으로 고민해야 될 거죠. 계속 뭐 신안 앞바다에 계속 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확보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증 사업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SS 저장 장치 실증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소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해요. 수소로 전환시켜서 수소 충전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수소 버스, 수소 청소차 여기다가 이제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2023년 2월에 함덕에 이제 그 수소 충전소가 준공이 되길 예정이고요. 그때부터 수소 버스하고 수소 청소차를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도에 걸쳐서 수소 충전소 인프라도 좀 만들 생각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지금 수소 생산 12.5메가와트 생산을 하기 위해서 실증 사업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5년에 마무리되는데 그 정도 시점, 아까 UAM이 상용화되는 시점, 그다음 수소 실증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그린 수소 사업이 대단히 활력을 띠게 될 것이다라는 점. 그래서 대한민국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제주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하나 발표를 했는데 수소 경제를 발표를 계획을 세웠는데 저 담당 과장하고 국장하고 제가 싸웠는데 야 계획이 크기가 너무 작다. 계획의 크기를 좀 더 크게 하자. 목표를 좀 더 담대하게 하자. 그래서 나온 발표물이 뭐냐면 글로벌 그린 수소 허브로 제주를 만들겠다. 세계 최고가 되겠다고 발표를 내버린 거예요. 박수 한번 쳐줘야 되는데. 네.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수소경제 시대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곡차곡 잘 준비하고 있고 산자부하고 협력도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보급, 활용 또 새로운 수소 생태계까지 이 4가지의 순환 체계를 제대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제가 생각하는 새로운 신산업 분야의 하나가 바로 항공우주산업과 관련된 겁니다. 아까 제가 잠깐 UAM하고도 지금 연계된 건데요. 공역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로를 우리가 쏘아 올렸고 그다음에 대전에 이제 이 항공우주와 관련된 연구 관련 센터들이 많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공역이 걸려서 이게 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발사의 최적지 물론 이제 지금 어디죠? 저기 전남 발사 고흥이 이제 그거는 이제 큰 발사체.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작은 민간 소형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최적지는 저는 제주도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지금은 우리 관련 회사가 하나 준비 중인 건데 이 바지선에다가 띄워가지고 바다로 보내서 해상에서 쏘아 올리는 방식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예전에 고흥에 가기 전에 원래 제주도에 먼저 제안이 됐던 겁니다. 근데 제주도 사람들이 야 이거 무슨 저 발사체야 뭐 거부했거든요. 모슬포에서 거부해서 고흥으로 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고흥까지 그 발사 장면 보러 간다고 애들 손잡고 다 가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뭐 고흥에 간 걸 우리가 다시 가져올 수는 없고 우리는 작은 거 할게요. 실속 있는 거 할게요. 뭐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주도에 국가통합위성센터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이제 우주에 위성을 쏘아 올릴 거 아닙니까? 수많은 위성이 올라가는데 이걸 이제 위에서 위성을 활용해서 영상도 촬영하고 조사 사업도 하고 하는데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단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항공우주연구원에서 국가위성통합센터를 제주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거기에 5개의 업체가 와서 기업이 들어와 있고 이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익을 발생하게 해야 되는 거고 부가가치를 발생시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관련 기업들이 위성을 활용한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앞으로 제주도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제주도의 산림 훼손을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위성에다가 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환경보전국하고 국가통합위성센터 그다음에 그쪽 회사하고 MOU를 맺어서 필요하면 우리가 예산도 지원해서 그거를 체크하겠다는 거예요. 더 과학적으로 더 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위성에서는 바닷속까지도 보인다고. 그래서 우리가 괭생이 모자반 같은 경우에 지금 너무 많이 특정 지역에 많이 나와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이 괭생이 모자반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해양 생태계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관측해서 바로 체크해서 대응을 하자. 그래서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그쪽 위성통합센터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시작하자.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 또 대중교통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대중교통 관련 부서에서는 이 대중교통 상황을 계속 모니터해서 새로운 길을 어느 방향으로 내야 할지 또 어느 규모로 해야 될지 이거 쉽게 계산할 수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국가위성센터를 통해서 활용해 보자. 뭐 이런 사업들을 이제 내년부터 진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도지사 취임하고 가장 강조하는 것이 저희들은 기업하기 좋은 제주도다. 좋은 기업이 많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상장회사가 9개밖에 안 돼요. 페이퍼 컴퍼니까지 합쳐서. 그래서 이 좋은 일자리 연봉이 그래도 4천만 원 이상은 돼야 된다. 우리 애들 제주도에서 제주대학 나와가지고 취업할 데 없어가지고 서울로 수도권으로 가야 되고 외국으로 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 거냐. 안 된다. 상장기업 좀 육성하자. 그게 20개 상장기업 육성 유치 공약을 제가 발표하고 기업하기 좋은 제주도를 만들겠다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좋은 일자리 없으면 20, 30대는 계속 나가요. 우리가 인구는 자소 조금씩 느는데 50대 이상이 오는 거잖아요. 20, 30대가 버텨줘야 되는데 이 유출이 더 커지면 안 된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를 가져올 수 있도록 상장기업 육성 유치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이제 그 생활 트렌드의 변화가 있는데 20, 30대의 변화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도 20, 30대 공무원의 스타일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20, 30대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이 변화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좀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20, 30대의 생활 트렌드의 변화에 저희들은 좀 맞아요. 그러니까 놀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뭐 이런 게 좀 있는 거예요. 좋은 호텔, 또 좋은 음식점,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서핑할 수 있는 바닷가, 해수욕장, 좋은 카페 뭐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 30대가 와서 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주도 한번 오면 올해는 제주도 한번 갔다 올까? 한번 왔다 가잖아요. 다음 달에는 제주도 갔다 왔으니까 강원도 갔다 올까?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20, 30대는 어떻게 하는? 이번 주에 갔다 왔어요. 2박 3일 갔다 왔는데 다음 주에 또 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와요. 우리 군수님이나 저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지난주 갔다 왔는데 왜 또 제주도 가지?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20, 30대는 또 가는 거예요. 그게 생활인 거예요. 그게 소비 트렌드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제주도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행하는 게 뭐냐면 워케이션. 거기 가서 일하고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노트북 하나 들고 카페에 앉아서 잠깐 일하고 한 2시간 일하고 그다음 또 놀다가 또 일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점에 착안해가지고 수도권 이전 기업을 그냥 무조건 오라고 하지 말고 단계별로 이 워케이션 프로그램에 참여를 시켜보자 해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게임 업체 위메이드라는 그룹이 있어요. 위메이드 그룹의 전기IP라는 자회사를 저희가 끌어들였습니다.
워케이션 센터를 만들어주고 여기서 6개월씩 20명씩 순환하면서 워케이션 합니다. 그래서 이게 효과가 좋으면 지금 효과가 좋다고 해요. 효과가 좋으면 기업을 이전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워케이션의 성지로 제주를 만들겠다는 꿈을 갖고 있는 게 제주의 생각이고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에서 워케이션 센터를 만들기로 했고 SK 쪽에서도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확대를 좀 전면적으로 해나갈 것이 바로 이 워케이션입니다. 장성군에서도 상당히 벤치마킹할 만한 좋은 소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주가 변방의 섬이었었는데요. 이제 그 변방의 섬을 이제 거부하려고 합니다. 세계로 나아가는 제일 태평양의 제일 앞에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세계로 더 잘 뻗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아시안 플러스 알파 정책이라고 해서 새로운 제 이름을 네이밍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동남아시아와의 교류를 더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는 중국, 일본 중심의 교류였는데 여기다가 새롭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를 넘어서 아랍까지 확대하는 경제 정책의 경제 교류와 인문 교류, 문화 교류를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싱가포르에도 제주 사무소를 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또 우리 경제인들이 적극적으로 해외에 진출하고 그리고 교류할 수 있도록 그런 옛 탐나 해상 왕국의 시대를 조금씩 실천해 보고 싶은 게 저의 계획입니다. 그게 저의 꿈이고요. 저희들의 꿈으로 승화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주는 미래산업의 선도도시가 될 것입니다. 변방이라는 한계 반드시 극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몇 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10여 분이 남은 것 같은데요. 그 시간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군수님 질문 안 할 걸 대비해서 미리 뭐 몇 분 준비해 놓고 이러기도 하죠. 의장님이 제주 고시인데 한 말씀 주셔서 좋고. 마이크 하나 더 있으면 의장님 들으시죠. 네, 반갑습니다. 고재진 의장입니다. 우리 오늘 제주시사님의 뭐랄까 우리가 생각 중한 새로운 트렌드 할까 그런 부분에 많이 공부가 됐던 것 같습니다. 또 말씀 잘 하셔서 아카데미 강사로도 적합하지만 우리 제주도 홍보를 너무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잠깐 아까 요 얘기를 하나 빼먹었는데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군수님 입장에서도 중요한 거고 저희 입장에서도 중요한 건데 근데 이게 핵심이 뭐냐면 본인이 주소지에 있는 자치단체에는 기부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김한철 군수님이 장성군에다가 기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다가 해야 돼요? 고향은 장성인데 제주에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도 제주에 기부할 수 없잖아요. 어디다가 해야 돼요? 장성에다가 해야지.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잘 얘기를 해줘야 돼요. 주변에. 그리고 그냥 고향 사람을 대상으로 이게 마케팅해서 안 됩니다. 고향 사람을 대상으로만 제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업을 타겟하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인구가 작은 장성이나 제주도나 손해잖아요. 그럼 인구가 많은 대구 경북이나 전남도 마찬가지고 광주나 다른 시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고향 사람들만 출향인들만 타겟해서는 우리가 게임에서 지니 이걸 넓힐 방법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아이디어를 뭐라고 그랬냐면 제주와 마음의 고향 하세요. 여러분의 고향은 제주입니다. 이거를 알게 모르게 막 홍보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20, 30대는 아까 20, 30대 트렌드 변화를 주목하잖아요.
20, 30대 요즘 뭐 고향 아빠 고향 엄마 고향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거기에 제 고민이 있는 거죠. 당신의 고향은 제주입니다. 뭐 이렇게 아주 소곤소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고향 사랑 기부금지 어디 하겠어요? 제주 할 거 아닙니까? 장성도 마찬가지로 기업을 중심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정치 자금을 받아 보니까 국회의원 정치 자금 받을 수가 있잖아요. 보통 1년에 선거가 있는 애는 3억까지 받습니다. 그러면 10만 원씩 세액공제를 10만 원 전액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 플러스 3만 원에 답례품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거고. 그러면 13만 원의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3억까지는 제가 해봤기 때문에 충분히 이게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머리를 좀 잘 쓰면. 그래서 지금부터 그 계획을 잘 수립해서 하면 재정 여건이 엄청 좋아질 겁니다. 지금 재정 자립도가 제가 정확히 확인을 안 했지만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데 재정 건전성을 키우는데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요 지점을 필요하면 저희들이 협조할 게 있으면 협조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마 다음 주 이번 주에 오시는가요?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에 아마 제주에 오시는 일정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때 제주도 분들에게도 고향사랑 기부제도 잘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한두 분 해주셔야 시간이. 아까 관계자한테 얘기 들었는데 90분 안 채우면 안 된대요. 90분 채워야 되는데. 예, 의원님. 예. 지금 발전적인 이야기만 했는데 지금 제주도에 우리 목포에서 해상 터널 이런 이야기들이 자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가? 아까 제가 그래서 해저터널에 대해서 필요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제2공항 논쟁이 엄청나게 격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찬반이 50대 50으로 팽팽하게 맞서요. 이게 예를 들어서 약간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한쪽으로 쏠려야 되는데 이 콘크리트 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합이 안 돼. 근데 이 속에서 새로운 또 논쟁을 가져가는 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또 지금 정서는 뭐냐면 너무 많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중부 유럽에 이게 관광객 거부 움직임이 있는데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 거기까지 와버린 거예요. 1년에 1,500만 명이 오니까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1,500만 명을 반기고 환영하지만 그냥 좀 조용히 살고 싶은 분은 다른 거예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 요즘 중국 관광객 안 오니까 너무 좋다고 하는 분들 많아요. 근데 내년 3월부터 또 뚫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또 이제 그런 여론이 이제 형성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민들 입장에서는 아직은 해저터널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독자적인 예를 들어서 이 섬 안에서 모든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래요. 그래서 그제 이제 응급 닥터 헬기를 이제 도입했고 뭐 이런 부분들이 그걸 최소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이제 항공기가 있는 문제, 그 다음에 제가 또 추진하고 있는 UAM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이동 수단과 관련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아직은 해저터널에 대한 제주도의 요구는 크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해저터널보다는 장성과 제주는 UAM으로 연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네, 다른 분 또 질문 받겠습니다. 4분이 남았습니다. 저는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 한 분만 더 하실까요? 안 돼. 우리 그 여성분이 질문이 한 분도 없습니다. 원래는 여성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엄청나게 저 분노하고 있고요. 이제는 뭐 들고 일어나는 게 속도가 아주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역사교과서 기술 삭제된다는 얘기 나오자마자 뭐 관련 단체들이 막 성명전 발표하고 막 시위하겠다는 의지도 막 보이고 하니까
요즘 교육부가 꽁지를 좀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회되는 것으로 제가 전망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자리 마련해 주신 김한종 군수님과 또 군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그리고 함께 참석해 주시고 또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장성 국민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